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어찌 보면 우리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명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특정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단 제가 연구해왔던 인간의 마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관점을 보게 되게 되면 심리학도 있고 뇌과학도 있는데,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이 연결되어 있는 학문, 인지과학을 공부해온 학자입니다. 인지과학을 바탕으로 깔고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놓고서 인간과 기술을 탐험해온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는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우리는 개인 또는 가족, 집단의 측면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3개의 강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마주친 굉장히 놀라운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죠. 살바토르 달리. 1989년도에 사망하신 분인데, 이분을 제가 2019년도에 플로리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사망한 지 30년 만입니다. 달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전시 공간에 가게 되면 달리가 하얀색 박스 안에 서 있습니다. 입체의 모습으로 실제 사람 크기로 서 있어요. 제 근처에 가게 되면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자, 기계죠. 일단 기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라고 했을 때는 키오스크에 서 있는 것처럼 뭔가 버튼이 몇 개 있고 어서 오세요, 박물관의 표가 얼마입니다, 이 기본적인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가지의 대화가 가능했던 달리예요. 20만 가지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달리였습니다. 사실 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인공지능은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고도의 연구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디지털화된 다양한 매체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달리를 기록했던 사료들이 한 6,000개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해가지고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달리를 재조합을 해본 겁니다. 달리의 겉모습, 달리의 말하는 톤, 특히 달리가 말하는 톤을 보게 되면 영국식, 프랑스식, 스페인식 영어가 복잡하게 섞인 좀 미묘한 말투를 쓰는데, 그런 억양, 그리고 달리 특유의 어떤 독특한 철학, 이런 것들이 담긴 말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달리였습니다. 이 달리를 만난 관광객들은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와, 내가 이거 우연히 플로리다 갔다 뮤지엄 들렸는데 진짜 달리를 만난 것 같다. 달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달리를 보고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달리를 이렇게 살려내도 되는 것이냐? 달리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달리를 다시 살려낸 것 같다. 또는 달리를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것이냐.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으로 띄어 있는 인공지능 달리를 보고 우리들은 살아있다라는 식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달리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면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살아있고 저기에 있는 달리도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의 같은 해에 목격한 건데, 이것도 되게 독특했어요. 2018년도부터 일본 도쿄에서 오픈한 카페입니다. 로봇이 서빙을 보는 카페예요. 근데 사실 로봇이 서빙을 보는 카페는 저희 집 근처에도 있긴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실제 국밥집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가끔씩 해장하러 아내하고 가는데,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주문이 끝나면 로봇이 쟁반에다 이렇게 밥하고 반찬을 담아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이 카페는 저희 국밥집, 집 근처에 있는 국밥집보다 조금 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일단 로봇이 50대가 움직입니다. 굉장히 큰 카페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국밥집에 있는 로봇을 보게 되면 좀 그야말로 기계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흔히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나 눈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2018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카페, 거기에 있는 50대의 로봇을 마주친 사람들은 기계기는 한데 뭔가 사람처럼 교감이 되고 되게 눈치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한 게 이 로봇에는 뭔가 엄청난 인공지능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이 50개의 로봇을 원격지에서 50명의 사람이 1대1로 VR 장비, 눈에 뒤집어 쓰는 고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쓰고서 원격에서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많은 경영자들한테 들려드리면 이 생각부터 하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 출근하지 않고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냥 현장에 가서 서빙 보는 게 서로 편하고 로봇에 대한 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일본은 도대체 이걸 왜 했을까? 일본에서 이 시도를 한 배경에는 50명의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명 근로자 중 대부분은 장애인 분들이었어요. 나머지 일부분들은 또 굉장히 고령자시거나 출산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의 위치가 도쿄였는데 50명의 대부분이 도쿄가 아닌 굉장히 좀 먼 거리,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자기의 고향, 도쿄보다는 조금 더 흔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좀 거주비가 낮은 공간에 살면서 도쿄에서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나라고 하는 나는 예를 들어 몸은 오사카 또는 뭐 북해도 쪽에 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도쿄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북해도에 있는 건지 도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동시에 있다고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아마 무섭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가 하루에도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금만 더 어떤 테크니컬한 기사를 찾다 보게 되면 뭐 로봇 이야기, 생명공학 이야기, 나노기술 이야기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관련된 진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인간은 그 자체로 생물, 그중에서 포유류죠. 포유류는 진화라는 존재입니다. 진화. 우리는 진화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구에 인간이 등장한 건 대략 30만 년 전이었죠. 30만 년 동안 인간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느린 속도로 우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것 같아요. 불과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의 삶과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뭐 코끼리나 사자를 보게 되면 코끼리나 사자도 수십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던 종인데 그들의 100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인간은 왜 같은 포유류인데 수십만 년 동안 내 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생활 양식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품어봤습니다. 인공진화. 사실 과학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은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인공은 인간의 자기적인 어떤 선택,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결과물이고요. 반면에 진화는 굉장히 자연적인 발생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이런 이상한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적으로 포유류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현재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의 기본 어떤 전제는 인공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인류가 자기 스스로를 변해가게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란 종 자체를 변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겨진 무언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까? 이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사실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복잡한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을 이원론 관점에서 나눠봤을 때 흔히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Y축입니다. 수직선. 또 수평선을 보게 되면 내부라고 외부랑 써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농담 삼아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 안 좋은 말이 뭘까? 그럼 보통 학생들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욕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이건 것 같아요. 너는 의식이 있는 존재냐? 이거.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알아낸 게 뭐냐 하면 동물들도 의식이 있습니다. 침팬지 연구에서 1970년대에 침팬지도 의식이 있구나 발견했고요. 그 뒤에 이루어졌던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지만 머리가 안 좋거나 생각이 이상한 사람한테 뭐 새대가리다, 붕어대가리다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새야 붕어들도 의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의식이 있죠. 그럼 저는 의식이 생명체한테 왜 중요하냐고 보냐 하면 의식은 우리가 기기하고 또는 광물하고 인간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의식을 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 내가 나임을 지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안쪽을 전 내부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마주치면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때 보면 이런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의 내부 의식에서. 그럼 이 상황의 상대는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 거야. 짐작을 하죠. 그런 짐작을 하면서 상대한테 때로는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순응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상대의 의식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외부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부 세계랑 한 명이고 외부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의 의식이 존재하고 이걸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식을 둘로 나눈 게 내부, 외부, 이게 수평축, X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겠지만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내부 의식이나 외부 의식에 약간 평균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사고를 하거나 이게 붕괴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흔히 뭐 어떤 질환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놓고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처럼 네 개의 분면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기술이니까 제가 가볍게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죠. 내 의식의 정신적인 면을 도와주는 도구. 아, 무슨 말이냐면 각 디멘전마다 제가 두 개의 기술을 달아놨는데 그 디멘전에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변화시키는 기술의 이름을 제가 두 개씩만 달아놨습니다. 인공지능을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간의 내부의 정신에 뭔가 어떤 변화를 주는 기술. 인공화된 지능인데 지능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지능이지만 내부에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또 밑에 보게 되면 양자 컴퓨팅이란 말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이게 지금은 손바닥에 올라가나 100g 정도 되는 굉장히 작고 효율적인 디바이스인데 이게 사실 놀랍게도 여러분 한 200년 전에 나왔던 최초의 컴퓨터 집채만한 크기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수십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보다 여기에 올라가는 컴퓨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양자컴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뭐 기상청에서 날씨를 분석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슈퍼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보다도 성능이 수백 배 좋아지고 뭔가 더 수백 분의 1로 작아지는 거, 그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2030년 정도 돼야지만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놀랍게도 한 4년, 5년 뒤면 국내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슈퍼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의 머리,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위로 가보게 되면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또 생물학적으로 뭐 세포나 유전자에 대해서 뭔가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오래 살게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뭐 경작하거나 키우는 가축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내부적으로도 강인한 육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제 왼쪽 위를 보시면 그 영역은 육체입니다. 육체 중에 이제 외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일본의 카페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오사카에 있거나 북해도에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떤 기술적인 연결을 통해서 내 실제 몸이 움직이는 다른 공간은 도쿄에 있어. 신기한 상황인데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기는 힘들어. 하지만 또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대, 20대처럼 짐을 번쩍번쩍, 팔딱팔딱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로봇에 의한 나의 육체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IoT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도 쓰지만 흔히 신문에 또 나올 때는 뭐 사물 인터넷. 아주 쉬운 예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특정 집에 가게 되면 뭐 요즘에는 에어컨이나 집에 있는 보일러 또는 가스밸브 같은 거 열려 있는데 까먹었다. 밖에 스마트폰으로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에어컨을 뭐 켜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것도 로봇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실제 집에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떤 기술적인 연결을 통해서 집에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가스밸브나 뭐 어떤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한다. 이런 것들 있고요. 왼쪽 아래가 어찌 보면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내 정신을 외부하고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나하고 관계를 외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바타라는 개념은 불교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저런 것 같아요. 내 몸이 나의 아바타고 나의 정신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 정신이 나의 사실은 어떤 본질이고 이 본질이 여기 있는 나의 육신을 아바타로 삼아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적인 메타버스의 아바타 개념은 사실 거의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저기 있는 뭔가 가상 공간 속에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조작을 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밑에 있는 BCI입니다. BCI는 뭐의 약자냐 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굉장히 SF적인 너무 허구의 개념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미 이 기술이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저런 거는 실험에 성공했어요. 실험실에서 원숭이의 팔을 결박시킨 상태에서 로봇 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의 뇌하고 여기에 있는 로봇을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먹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팔이 아니라 제3의 로봇 팔이 움직여서 바나나를 까서 먹는 것.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팔을 못 쓰는 분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뇌에 연결된 칩을 통해서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저기서 무언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정신적인 외부 연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즉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사실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개의 강의를 통해서 풀어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8개의 기술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 마음, 나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제품은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 안경을 쓰는데 58g 정도 되는 안경이에요, 이 안경은.
여러분들이 58g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뿔테 안경, 두툼한 안경, 그 정도 무게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서 길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안경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기술 중에 메타버스가 적용이 돼서 보이지 않았던 게 떠요. 뭘 보여주냐 하면 길 안내. 근데 길 안내를 누가 만드냐면 저 뒤에서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뿌려주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안경을 쓰고서 길을 찾아가는 거. 또 재밌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뭐 음식점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판이 해석이 안 돼.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면 메뉴판이 뜨는 거예요.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이 붙어가지고. 저런 것도 됩니다. 외국에 나갔는데 뭐 태국어가 들려. 근데 내가 태국말을 못해. 태국에서 누가 말을 하시면 한국어 자막으로 눈앞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안경을 2개만 들고 다니게 되면 이제 어학 안 배워도 되겠다. 안경 하나를 제가 써요. 그리고 안경 하나를 외국인 만나면 그분한테 씌워줘요. 대화가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존에 외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 배워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십만 원을 주고 이 안경을 사면 내가 그 외국어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작동되는 겁니다. 자, 물론 두 가지가 동일하진 않겠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놀랍게도 뭐 어떤 빅테크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이 재미삼아 만들어 본 작품입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이. 기본적으로 얘들 안경인데 안경에 붙이는 자그마한 클립 형태의 어떤 애드온, 그 추가적인 제품이 있어요. 렌즈입니다. 안경에 렌즈를 붙이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 대학생이 만든 건 뭐냐 하면 좀 재미난 가정인데 이런 거예요. 남학생인데 여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학생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말이 순조롭게 풀어져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학생이 뭐 김상균 교수의 어떤 책을 읽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안 봤어. 그럼 대화가 뚝 끊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앞에 가이드가 뜨는 겁니다. 아, 여학생이 지금 초윤리의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도 이런 이야기 해봐. 그럼 대화가 잘 연결될 거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와, 이제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되고 내가 뭐 협상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판매할 때 막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런 거 도움을 받으면 너무 삶이 편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만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대화를 잘 따라오고 이야기가 풀려지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실제 그 대화의 내용과 맥락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안경을 끼고서 아는 척을 하면서 나하고 대화를 했다. 좀 기분이 좀 불쾌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현재 상태에 나와 있는 기술이라는 게 놀랍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런 거 쓸 생각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한 98% 정도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모르는 공간이에요. 근데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래 거기서 만나자 하고서 여기서 길을 찾아보죠. 또는 외국에 나갔을 때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번역기를 써가면서 마치 아는 언어인 양 대화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봐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이게 내 지식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즉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나 철학, 전문적인 능력, 관점이 아니더라도 기계를 통해서 쭉쭉쭉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이 간극, 한번 입력해보고 찾아보는 간극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기술의 힘을 통해서 눈앞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말 내 정신이고 어떤 게 외부에서 받아온 정신인지 우리는 이제 이걸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외부에서 받는 이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런 기계, 뭐 디지털 기기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활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문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뭐 직업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직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적겠습니까? 당연히 과거의 학자들이 연구해왔던 것을 글로 보면서 배워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리, 정신의 다리라는 말을 이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까지 어떤 정신의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넘겨받고 있는 거다. 근데 정신의 다리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인공지능이다, 메타버스다, 안경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종이화되어 있는 정신의 다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진 다리를 우리는 만들어 놓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비족이라고 하는 외계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들이 뭔가 결정을 하거나 어떤 교감이 필요할 때 보게 되면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자기 몸의 일부를 이렇게 붙입니다. 마치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처럼 꽂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나무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정신적인 교감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상상이다. 근데 사람은 저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나비족과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리케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의 다리를 통해 건너온 수많은 문헌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기계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거대한 정신의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수천 년 이상의 인류의 어떤 지식과 철학이 쌓아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몸의 일부를 꽂는 건 아니겠지만 나비족처럼 안경을 낌으로써 그런 다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인간의 육체는 또 어떤 확장을 하고 있을까? 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물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보기가 좀 희귀한 존재예요.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실험실에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거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중에서도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해서 털이 없는 두더지예요. 이 두더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색할 때, 또 지도를 볼 때 쓰는 기업인데,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회사 캘리코를 통해서 이 두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두더지를 왜 연구하냐 하면 이 두더지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생물학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몸에 있는 염증을 스스로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고통도 굉장히 적게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인간한테 붙이자. 그럼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있는 많은 염증을 분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질병은 사실 염증하고 연결되어 있죠. 치매도 그렇고요. 또 사망률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암인데 암에 대한 것도 인간 몸 스스로 분해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치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암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이렇게 됐을 때 구글이 예상하고 있는 인간의 기대 수명은 놀랍게도 최소 200세, 최대 5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언제 나올까? 한 200년 뒤에 나올까? 아닙니다. 구글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대략 수십 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임원 만났는데 농담 삼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좋은 약 드시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몇십 년만 버텨보시라고.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 50년만 더 버티면 자기네 회사에서 교수님 수명을 200세 이상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덕담인지 뭔지.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순간 머리가 아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00세를 산다, 300세를 산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당장 내가 내일 죽는 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좀 오래 살고는 싶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올해의 관점이 과연 200이나 300년일까?
기술은 근데 그쪽을 향해 가고 있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선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로봇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사람 모습을 담고 있는 로봇이죠.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붙어있는 인간형 로봇. 근데 사실 산업 현장에선 그것도 쓰이지만 좀 더 아직까지 많이 쓰이는 건 딱 봤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로봇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로봇은 등에 짊어지는 로봇이에요. 마치 배낭처럼. 이걸 도대체 왜 짊어질까? 무게가 좀 나가긴 나가요. 근데 이걸 짊어지면 좋은 점은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젊은 여성분들이나 고령층이 이 로봇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노동 시장에서 젊은 남성분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등에 메고서 택배, 상하차를 하거나 큰 짐을 나르는 여성 근로자나 고령의 근로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팔이 2개인데 팔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영화적으로 보게 되면 마블에서 만든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을 보게 되면 팔이 여러 개가 있는 히어로가 나와요. 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관점 중에 팔이 여러 개인 신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약간 그런 신을 담고자 했던 건지 이런 로봇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버전으로 하나의 팔을 더 단 거예요. 내 팔이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3번째 팔이 생기면 어떤 거를 해보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거는 로봇공학이 들어갔고요. 뇌과학이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팔을 움직일 때 이러한 상황, 이러한 동작에서 3번째 팔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유추한 게 내 의도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정말 너무 편리한 3번째 팔이 붙은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낯설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현재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분은 닐 하비슨이라고 하는 예술가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색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전 생맹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레이, 회색 톤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지금 어떤 거를 머리에 달았나 하면 약간 마치 벌레들이 더듬이가 흔히 있다고 하잖아요. 더듬이를 하나 몸에 만드신 거예요. 두개골에 살짝 구멍을 뚫고 칩을 심어서 밖으로 안테나를 뽑아낸 겁니다. 이 안테나의 역할은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주변의 색상을 인식을 해요. 그럼 색상 정보를 소리 정보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소리를 못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색상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 정신과 몸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보통 하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 왔구나. 근데 저는 좀 능동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5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정신과 몸에 무엇을 담아왔는지.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담아낸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걸 지금 처음 봤는데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즉 과거에 우리는 태어난 대로 굉장히 작은 집단에서 살면서 한정적인 것들을 수동적으로만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많은 기술적인 육체와 정신의 확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약이나 의견들이 인간적이지 않다. 내가 직접 내 의도를 가지고서 선택하고 싶다는 뜻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과 몸도 사실은 나의 선택인데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왜 선택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이나 1년 뒤에 나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화려한
기술적인 진화 중에 과연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지 않을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저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나는 그저 몇십 년을 살아왔고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왔던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의 나고 미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 라는 좀 능동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직접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많이 우리가 아프셔가지고 일부 장기를 이식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도 인공장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인공장기가 안정화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심장은 특히 생명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높죠.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낮은 비용으로. 이식을 받겠습니까? 인공적인 진화의 결과물.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은 뭐 당연히 받겠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비싼 거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떠십니까?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로보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좀 젊은 시청자들이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몸을 못 쓰게 되신 분이 나와요. 그러면 몸을 로봇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팔, 다리 똑같이 인간처럼. 그리고 이분의 머리만 이식한 거예요. 근데 몸이 기계처럼 보이면 약간 기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여기에 생명공학 기술을 덧붙여서 겉으로 보이기에도 인간의 피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뇌만 이식하는 거. 이거는 혹시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 마주쳤던 많은 분들은 수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버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날개 달린 문어. 날개 달린 문어는 제가 왜 상상했냐면 이런 거죠.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바닷속을 가고 싶어서 잠수함을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다른 기계에 몸을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대한 문어가 돼서 아까 팔도 3개가 아니라 뭐 7개, 8개. 날개도 있어도 문어인데 하늘로 날아다녀. 와. 인간이 꿈꾸던 모든 공간을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 좀 더 여러분들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사실 이것도 좀 재미난 표현이죠. 그림은 원래 그리다에서 나온 명사인데 저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제가 실제 손을 써서 그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려줘 그려낸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날개 달린 문어. 이 날개 달린 문어의 뇌를 빼버리고 여러분이 이 뇌를 탑재한다 이러면 뇌로. 이거 수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분 중에 이거나 하겠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즉 저는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능동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의식의 내부, 외부적인 측면에서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한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게 궁극적으로 인간답거나 또는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선을 좀 함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인간이 장기를 이식을 하고 로봇캅, 휴머노이드가 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나는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날개 달린 문어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은 너무 불편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럼 날개 달린 문어를 수용하지 않는 게 인류한테 우리에게 정답일까?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질문, 함께 우리가 풀어봐야 될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무엇까지가 인간일까? 그게 꼭 어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떠나서 육체적으로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맥락을 또 붙여가지고 고민을 확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2023년 봄에 디즈니에서 굉장히 재미난 걸 발표했습니다. 재미나기도 하고 전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팅커벨이에요.
팅커벨이 여러분이 보셨던 뭐 만화나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속 요정이죠. 한 요만한 요정이에요. 우리는 팅커벨을 흔히 만화 속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 봤죠. 근데 얘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끄집어냈어요. 작은 램프 속에, 손에 드는 램프입니다. 이게 뭐 어떤 컴퓨터 화면 속이 아니라 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요만한 램프 크기예요. 이한 팅커벨이 있어요. 3차원도 팅커벨이 날아다니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말을 붙이면 대화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로봇인데 박스에서 로봇이 기어나오고 있어요. 이거 100% 유기체 아니라 무기체입니다. 기계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을 수도 있고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교감이 됩니다. 팅커벨과 로봇 속에는 사실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특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 존재가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인간의 지능이 학습되어 있고 인간의 형상을 닮은 홀로그램이나 물질적인 기계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디즈니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동안 수많은 캐릭터가 있죠. 팅커벨도 있지만 뭐 백설공주도 있고 미키마우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탈을 쓴 사람 또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미키마우스랑 함께 살아가세요. 놀이동산에 오게 되면 수십 명의 이런 캐릭터하고 함께 친구처럼 즐기는 장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인류는 내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도 헷갈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존재란 게 무엇인가, 인간이 신의 영역에 해당했던 새로운 존재를 기술로 손을 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까지 고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뭐 디즈니의 씬은 그래도 좀 미래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제품이니까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곁에 이런 것도 다가왔죠. 화면 속에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은 뭐 키오스크 중에 유명한 배우이신 이장우 씨, 이장우님입니다. 이장우 씨가 뭐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이미지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이장우 씨를 학습한 인공지능 아바타가 나타나가지고 주문받고 설명하는 씬이에요. 실제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팔로워를 200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20대 초반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떤 용도냐 하면 그분의 남성 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만나달라, 사진 찍어달라 상업화 시킨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캐릭터와 1분 만나는데 $1입니다. 그 1분에 $1를 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여성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로봇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만들어 놓은 로봇인데 이 아마존 로봇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집안일을 봐주는 겁니다. 즉 이런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우리는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모방한 이런 존재 속에서 도대체 모방되지 않은 본질적인 인간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과학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이 죽으면 당연히 분해가 되겠죠. 뭐 태우건 땅에 묻건. 하지만 내 몸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분해가 될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주 내에 그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딘가에 분산되어서 존재하는 거죠. 내 몸이 죽어도 내 몸은 그대로 우주의 어딘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나의 정신은 어떤가? 기술이 없던 시절에도 나의 정신은 어떤 문헌을 통해서 또는 말로 전달된 정신의 다리를 통해서 계속 후대한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달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왔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소멸하지 않고 소멸하지 못하고 무한정 연결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내 육신은 우주에 뿌려져 있고 내 정신은 기술을 통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후대한테 남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오늘의 강의의 테마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 몸과 정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현재의 나는 무엇인가? 현재의 나는 기술을 통해서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는 게 현재의 여러분이고요. 그 답이 오늘, 내일, 1년 후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어가는 여러분만의 답이 모아진 게 그 다음에 연결될 소멸되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하셔서 어떤 존재로 남겨질지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